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늘 자신들이 아시아의 최고라고 믿었던 일본 변화를 가장 정교하고 가장 품격 있게 간다고 믿었던 나라에서 지금 자신들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건 우리가 외면했던 해답이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딱 1초만 구독,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도쿄 중심가에 자리한 총무성 빌딩. 30층 높이의 현대적 건물은 마치 일본의 디지털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12명의 정장 차림 관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실내에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즈키 렌은 최연소 참석자로서 약간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총무성 디지털 정책국에 발탁된 엘리트로 도쿄대학 졸업 후 곧바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깔끔한 검은색 정장, 그리고 항상 준비된 태블릿은 스즈키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민 포털 서비스 개발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설명하던 중년의 과장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여겨지고 있었죠.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 주무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국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카무라 과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노년층 디지털 참여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었고 몇몇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죠. 그 침묵 속에서 스즈키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 행정이잖아요. 실제 사용성보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인지 의문이네요. 스즈키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었고 스즈키 역시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았죠. 그런가요? 나카무라 과장이 안경을 올리며 스즈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즈키 군, 직접 보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국 서울에서 디지털 행정 포럼이 열리는데 우리 부서에서 누군가 참석해야 합니다. 스즈키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기꺼이 가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카무라 과장이 스즈키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입견 없이 보고 오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돌아오게나. 스즈키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종주국인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것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스즈키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에 관한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인 통계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과장된 수치이거나 일부 계층에만 해당하는 결과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성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여정을 준비했죠. 다음 주 월요일, 스즈키는 일본 총무성의 대표 자격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형식적인 보고서 내용이 구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천진난만한 생각이었는지 스즈키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즈키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줄 없는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손님 맞이하는 안내원도 복잡한 절차도 없이 승객들은 자동화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스즈키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공항 직원이 영어와 일본어로 번갈아 안내했습니다.
스즈키는 지시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대고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아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아직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죠. 특별한 건 없네. 공항 하나 현대화한다고 디지털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지.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며 마주한 광경들은 그의 생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려던 스즈키에게 안내데스크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티머니나 카카오페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카드 없이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앱을 다운로드한 스즈키는 간단한 등록 과정을 거쳐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그는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져다 대자 녹색불이 켜지며 게이트가 열리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도쿄에서도 모바일 결제는 흔하니까.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들른 식당에서 메뉴판 대신 테이블에 붙어있는 QR코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주변의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을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산대에 줄을 서지 않고 자리에서 모바일로 결제까지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서버가 일본어 실력을 뽐내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스즈키는 빠르게 앱을 열어 QR코드를 찍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온라인 메뉴판이 그의 화면에 나타났고 음식을 선택하고 결제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조차 종이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었죠. 이건 그냥 편리한 척하는 도시일 뿐이야. 서울의 중심 가니까 가능한 거겠지. 식사를 마친 후 스즈키는 예정된 미팅 장소인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는 주변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과 달리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지도 앱으로 목적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우연히 디지털에 능숙한 노인들이 모인 것 뿐이겠지. 서울시청에 도착하자 한국 측 담당자인 김정우 주무관이 스즈키를 맞이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김정우는 차분하고 친절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스즈키 씨, 환영합니다. 일본어로 대화해도 괜찮으시죠? 학생 때 일본에서 잠시 공부했습니다. 스즈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내일 본격적인 미팅에 앞서 오늘은 우리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김정우의 안내를 받으며 시청 건물로 들어서는 스즈키의 눈에 키오스크가 여러 대 설치된 민원실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키오스크 앞에 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으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었고 소수만이 키오스크를 이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죠. 스즈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집에서 처리한다고.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은 다음 날 민원실에서 목격할 광경으로 더욱 커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스즈키는 자신이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명 일본보다 진보된 시스템이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시용일 뿐이야. 실제로 일반 시민들, 특히 노인들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리 없어. 하지만 그의 확신은 다음 날 한 명의 70대 할머니를 만나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스즈키는 일본식 아침 식사를 기대했지만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조식이 나왔습니다.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죠. 오늘은 실제 민원 처리 과정을 관찰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김정우가 로비에서 스즈키를 맞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오전에는 민원실에서 실제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 모습을 관찰하시고 오후에는 디지털 정책관 분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스즈키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창구 앞에 줄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연령층이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김정우가 소리 없이 손짓했습니다. 스즈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흰머리에 단정한 차림의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78살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주시하며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메뉴를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장순옥 할머니세요. 우연히 자주 뵙게 되는 분인데 혼자 사시면서도 모든 일을 디지털로 처리하세요. 스즈키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장순옥 할머니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절차를 진행했고 잠시 후에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스즈키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께서도 친절하신 분이라 괜찮으실 겁니다. 김정우의 소개로 장순옥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 스즈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을 종이로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등본을 출력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보세요. 스즈키가 조심스럽게 일본어로 물었고 김정우가 통역했습니다. 요즘엔 다 휴대폰으로 해요. 종이는 너무 아까워서. 장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은행 앱으로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스즈키의 눈앞에서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조작하여 방금 받은 PDF 파일을 은행 앱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지 않으세요? 스즈키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무료 교육을 받았어요. 손자가 가르쳐주기도 했고.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버스 타는 것보다 스마트폰 쓰는 게 더 쉬워요. 스즈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는 30대도 공공 서비스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78살 할머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일본 30대들도 이건 못하는데.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스즈키는 김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특별한 경우 아닌가요? 모든 노인들이 저렇게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진 않을 것 같은데요. 김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노인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가속화되었죠. 스즈키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실제로 민원실에 있는 노인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였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미리 준비된 분들 아닌가요? 스즈키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김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곳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보시겠어요? 거기서도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즈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수 있지만 시골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후 미팅에서 스즈키는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과 노인층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돌봄 서비스로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원격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스즈키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청송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스즈키는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스즈키는 김정우와 함께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고속철도는 쾌적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스즈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청송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스즈키가 물었습니다. KTX로 안동까지 간 후 버스로 갈아타면 총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꽤 외진 곳이에요. 김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완벽해. 정말 시골이라면 디지털 격차가 분명히 드러날 거야. 스즈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 서울의 모습이 한국의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KTX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는 동안 스즈키는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울창한 산과 농경지가 펼쳐졌으며 마을은 점점 작고 한적해졌습니다. 청송군에 도착했을 때 스즈키는 정말로 자신이 시골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몇 개의 상점과 식당이 모여 있었고 인구는 대부분 노인들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이 청송군청이에요. 김정우가 안내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은 없지만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군청 건물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규모는 작았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서울시청보다는 훨씬 한적했지만 여전히 키오스크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디지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요. 스즈키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국에 균일하게 구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김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군청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가까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한 후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몇십 가구가 모여있는 전형적인 한국 농촌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 스즈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0살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모여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는 서로 도와가며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이미 능숙하게 기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교육날이에요. 마을 이장이 김정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군청에서 강사가 오셔서 새로운 앱 사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스즈키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앱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기상정보, 건강관리 앱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장이 8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을 불렀습니다. 박지호 어르신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디지털에 능숙하신 분이에요. 81살이세요. 스즈키는 박지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태블릿으로 자신의 농작물을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고 있었고 날씨 앱을 통해 농사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원격 진료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스즈키가 김정우를 통해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 하지만 손자가 기본을 가르쳐주고 마을에서 함께 배우니까 금방 익숙해졌어. 박지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이거 덕분에 농사짓기도 편해졌고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랑 얼굴 보고 이야기도 매일 할 수 있어. 요즘엔 민원 서류도 안 찾아가. 여기서 다 해결하지.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태블릿으로
정부 24앱을 열어 공과금 납부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을 공동체 채팅방을 열어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스즈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의 젊은 세대조차 이런 수준의 디지털 통합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한국의 외딴 마을 80대 노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니요. 이건 국가 차원의 기획이 아니면 불가능해. 스즈키가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스즈키와 김정우도 초대받아 한국의 전통 시골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공유했으며 일부는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김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80살 이상 연령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스즈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뒤집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디지털 시스템이 오히려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스즈키는 마을 회관 한쪽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보았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다가와 신분증을 대고 몇 번의 터치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스즈키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스즈키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김정우는 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한 듯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2시간가량의 침묵 끝에 스즈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김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철학이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스즈키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광경들을 되새겼습니다. 청송의 80대 노인이 태블릿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78살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현실은 스즈키의 세계관을 크게 흔들어 놓았죠. 일본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까? 다음 날 아침, 김정우는 스즈키를 한국 디지털정 부혁신관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안에는 한국의 디지털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책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회의실에 앉았고 김정우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빠르게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구나 쓰게 만든 겁니다. 이 한 문장은 스즈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정우는 계속해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어떻게 포용에 초점을 맞췄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 격차 해소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접근성에 투자했죠. 스즈키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김정우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상황을 판단할 위치는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술적 완벽함과 사용자 경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진보된 기술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 말은 스즈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기술 개발에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소홀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3세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정우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가족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보람을 느끼고 노인들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을 습득했죠. 스즈키는 영상을 통해 한 75살 할머니가 손자의 도움으로 화상통화를 배우고 큰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닌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관계 강화라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시골 마을, 노인정,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어요. 김정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접근법이었죠. 스즈키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기술 중심 사고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종 첨단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정부 서비스의 모바일화였습니다. 김정우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부 24앱 하나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부터 세금 납부까지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노인들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죠. 스즈키는 일본의 행정 서비스를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업무가 종이 서류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었고 디지털화된 서비스도 사용자 친화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스즈키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김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은 빠른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실제 노인 디지털 교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복지관에서는 60살부터 80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태블릿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 평균 연령이 75살이에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뭘 배우냐고 하셨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세요. 스즈키는 수업을 참관하며 노인들이 질문하고 실습하고 때로는 실수하면서도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앱이 뭐냐고요? 유튜브와 화상통화 앱이에요.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대요. 저녁이 되자 김정우는 스즈키를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들은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스즈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디지털 격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더군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김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디지털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스즈키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생각했던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한국에서 배운 점을 일본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스즈키는 마치 다른 세계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흘 전 그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평가하러 갔지만 오히려 자신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익숙한 일본의 풍경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전철을 타면서 스즈키는 주변을 새롭게 관찰했습니다. 승객들 가운데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종이 티켓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여기서는 예외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스즈키는 쉬지 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날 있을 보고 회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원래라면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했겠지만 이제 그는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한 스즈키는 제목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제목은 사람을 위한 기술, 한국의 해답이었습니다. 이 제목에는 그가 한국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즈키는 약간 피곤하지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총무성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는 자신을 한국으로 보낸 나카무라 과장을 비롯해 디지털 정책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즈키 군, 한국 출장은 어땠나? 나카무라 과장이 물었습니다. 스즈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노인층의 디지털 참여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순옥 할머니와 청송의 박지호 어르신 사례를 강조하며 노인들의 디지털 참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는 놀라움과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한 선임 관료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칭찬하는 건가? 일본 부정하려는 거냐? 스즈키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칭찬이나 비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잘못된 기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카무라 과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의 첨단성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약자로 여겨지는 노인층까지 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선진국의 조건이 아닐까요? 스즈키의 말에 일부 참석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시스템을 최고로 여겨온 그들에게 이런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가? 나카무라 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즈키는 준비해온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식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공공서비스 앱의 사용자 친화적 개선, 세대 간 디지털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시범 사업으로 도쿄 외곽 지역에서 디지털 가족 캠페인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도 증진하고 노인 디지털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나카무라 과장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야.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스즈키 군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어.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거야. 스즈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료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카무라 과장이 스즈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한 보고 감사하네. 모두가 내 의견에 동의하진 않겠지만 나는 내 제안을 지지하마. 시범 사업을 위한 소규모 예산과 팀을 꾸려볼 테니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해보게. 스즈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즈키는 혼자 앉아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장순옥 할머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김정우의 통찰력 있는 조언, 청송의 박지호 어르신의 현명함까지. 그들 모두가 스즈키에게 디지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 나이,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스즈키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가족 캠페인 첫날입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스즈키의 말에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15쌍의 노인과 청소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 외곽 타마 지역에서 시작된 이 시범 사업은 스즈키가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그는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공유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스즈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많은 의구심을 샀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일본은 한국과 다르다며 반대했고 예산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과장의 지원과 스즈키의 열정 덕분에 작은 규모로나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시간, 14살 소녀. 아카리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카메라 앱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을 누르기 어려워하던 할머니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손녀와 함께 셀카를 찍고 웃는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75살의 요시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자가 옆에서 도와주니 금방 익힐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앱 사용법을 가르치고 점차 공공 서비스 앱, 쇼핑, 뱅킹 앱 사용법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스즈키는 한국에서 본 교육 방식을 최대한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유용한지 실생활과 연결시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뭘 배우냐고 말하던 노인들도 자신의 손으로 기차표를 예매하고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생필품을 주문하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어제 손자에게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메시지로 보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사진을 보내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로 스즈키는 동네 슈퍼마켓과 약국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상점 주인들도 점차 노인 고객층이 증가하는 것을 보며 호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키오스크가 생긴 후 할머니 고객이 30%나 늘었어요. 약국 주인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분들이 앱으로 약 정보를 찾아보고 직접 주문하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스즈키는 한국의 김정우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정우는 한국의 최신 정책 자료와 교육 방법을 공유해 주었고 스즈키는 일본에서의 적용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장순옥 할머니 영상을 교육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스즈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할머니께 여쭤보니 기꺼이 동의하셨어요. 일본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즈키는 장순옥 할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일본어 자막과 함께 교육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영상은 참가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노인이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6개월째 접어들자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노인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쳐주는 선순환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경로당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인근 지역의 노인회장이 스즈키에게 요청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쌓이자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에서 다루던 이야기가 점차 전국 방송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디지털 가족 캠페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방송에서는 손주와 함께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노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장순옥 할머니의 영상과 한국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점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송 이후 스즈키의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다른 지역 정부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즈키 군 잘했네. 나카무라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결과가 나타나니 중앙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예산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 스즈키는 기뻤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범 사업을 넘어 일본의 디지털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어느 날 스즈키는 한 참가자의 손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스즈키 선생님, 할머니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저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내요. 멀리 떨어져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할머니의 일상을 공유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 사례들이 모여 스즈키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술은 세대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될 수 있고 노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 1주년을 앞두고 스즈키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준 장순옥 할머니와 김정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스즈키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무시하며 출발했던 그 젊은 관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진정한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깨달은 새로운 스즈키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스즈키는 1년 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평가자로서의 냉정함과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배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앱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QR코드를 스캔해 버스 정보를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김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스즈키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즈키 씨. 일본에서의 프로젝트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스즈키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당신과 한국에서 배운 덕분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옥 할머니도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할머니께서도 스즈키 씨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함께 가볼까요? 그들이 향한 카페는 서울 시내의 번화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주문을 위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곳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김정우가 카페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장순옥 할머니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즈키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차림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들이 다가오기 전 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작년에 만났던 일본 공무원 스즈키 씨예요. 장순옥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스즈키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내 영상을 일본에서 보여줬다면서 덕분에 나 유명 인사 됐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정우가 통역을 도왔지만 스즈키도 준비해온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옥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내 생활한 것뿐인데.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스즈키는 일본에서의 프로젝트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 50개 이상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 노인분들이 저 한국 할머니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장순옥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스즈키는 할머니의 디지털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에 배운 새로운 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관리 앱, 중고거래 앱, 심지어 동영상 편집 앱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에 내가 만든 영상도 올려요. 내 손녀가 채널 만드는 것 도와줬어요. 구독자 300명이나 있답니다. 스즈키는 경외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78살의 할머니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존경합니다. 스즈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고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기술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순옥 할머니는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어요. 내 유튜브에도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셋은 웃으며 셀카를 찍었고 할머니는 능숙하게 사진을 편집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스즈키는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서울 거리를 걷는 동안 스즈키는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 거리 곳곳의 키오스크,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 이제 그는 이런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디지털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김정우가 물었습니다. 스즈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시스템 개편, 공공 서비스 디자인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이요. 일본과 한국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네요. 우리도 일본의 세심한 서비스 정신과 품질 관리에서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스즈키는 김정우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들과의 공식 미팅이 있었지만 오늘의 비공식 만남이 그에게는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스즈키는 1년 전 자신이 걸었던 같은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때와 지금 보이는 것은 같지만 그가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스즈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사인 나카무라 과장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그는 이번 방문의 소감을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스즈키는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연결하고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가까워질 무렵 스즈키는 마지막으로 장순옥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결, 그리고
진정한 디지털 포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진짜 디지털은 젊은 손이 아닌 모든 손을 위한 것이다. 스즈키는 이 문장을 자신의 노트에 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스즈키는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오니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미래였다는 걸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류를 집에서 몇 번의 터치로 해결하는 부분. 버스에서 QR 한 번으로 결제하고 밤 늦게도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조차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